치매로 의식이 흐려진 지 며칠째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거의 못 뜨시던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24년을 모신 며느리, 동네에서 효부상까지 받은 며느리. 그 효부 며느리가 의식 없는 시어머니 머리맡에서 시아주버님께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땅, 명의 변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24년을 모셨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 쪽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며칠 동안 말씀 한마디 못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오늘은 효부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한 시어머니의 24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실 겁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화면 속 그림에 시선을 머무르세요. 한 장의 그림이 무거운 이야기 옆에서 마음을 가만히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199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58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28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외동딸로 자랐고 친정엄마는 며느리가 20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자리에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평생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도셨습니다. 평생 아들 셋만 키우면서 딸 하나가 늘 아쉬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그 말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오늘 딸 하나 얻은 것 같다. 이것이 25년 사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셨습니다. 그 일기장이 24년 후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온 첫 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며느리가 첫 직장에서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저녁상을 따로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며느리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신 후에도 50일 동안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첫째를 봐주셨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안 계신다는 사실, 시어머니는 그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며느리를 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할 때 시어머니는 첫째와 둘째를 도맡아 키워주셨습니다. 5년 동안, 5년 후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보다 가까운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우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시어머니가 적으신 한 문장. 오늘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한 가지를 모르셨습니다. 이 며느리가 사실은 그 말을 매우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 6년 차였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동업하는 식자재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믿어. 한번 해봐. 1년 만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 5천, 2005년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빚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모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참 망설이시다 결국 그 돈을 풀어 큰아들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빚이 정리되던 날 밤, 며느리가 시댁으로 와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또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친정 엄마처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은혜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겠니?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또 한 문장이 적혔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했다. 평생 모시겠다고. 나는 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줘도 좋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모르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친정 자매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시댁이 1억 5천 갚아줬어. 시아버님이 평생 모은 퇴직금이래. 우리 시댁 진짜 부자인가 봐. 시골 땅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잘 모셔둬야 해. 이 통화의 마지막 한 문장.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만 잘 모시면 돼. 그러면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2이셨습니다. 장례식 사흘, 큰 며느리는 빈소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식사 챙기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쓸어드리고 시아버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직접 닦았습니다. 동서둘은 빈소에 잠깐 들렀다 사라졌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작은 아들은 와 있었지만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너무 울어서 빈소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킨 사람은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장례식 마지막 날,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큰 며느리를 향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진짜 효부야. 시어머님 정말 복 받으셨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발인 후 시어머니가 큰아들 부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노후는 너희 두 사람에게 맡기마. 그 대신 네 명의 재산은 마지막에 너희에게 가도록 하겠다. 며느리가 즉각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돈 때문에 어머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친정 엄마 같으니까 모시는 거예요. 큰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실게요. 재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큰아들 명의로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사시는 큰 집과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시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두셨습니다. 특히 시골 땅, 그 시골 땅은 시아버님이 평생을 두고 모으셨던 땅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1,500평, 그때 시세로도 8억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일기장에 적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시골 땅 명의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것이 내 마지막 안전판이다. 이것이 25년 사연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 시골 땅의 존재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후 시어머니가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사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친정엄마 모시듯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며느리의 권유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놀러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며느리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짜 효부야. 2013년 며느리가 동네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을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모실 수 있나요? 며느리의 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친정엄마와 같으세요. 제가 친정엄마를 일찍 잃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모실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평생 모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문 기사를 코팅해서 거실에 걸어두셨습니다. 명절마다 일가 친척이 모이면 시어머니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효부야. 신문에도 실렸어. 다들 봐. 작은 동서들이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이 시기 시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효부다.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5년의 평화가 시어머니가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검색해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명의 부동산, 자녀명의 변경, 세금, 이것을 시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75이 되시던 해가을, 가벼운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았지만 거동이 약간 불편해지셨습니다. 오른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고 걸음이 조금 느려지셨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을 챙길 때 짜증 섞인 한숨이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도움을 청하셨을 때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떨어뜨리셨을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무표정으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씩 마음에 걸리셨지만 며느리가 24시간 친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본인이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려다 거실 문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가 큰아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여보, 어머님이 이제 좀 힘드시지. 손 빨리는 거 봐. 큰아들의 목소리, 그러게, 어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시골 땅은 언제쯤 정리하실 생각이실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긴,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한 번쯤 여쭤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시어머니께 친절하게 인사하니까 시어머니는 그 의문을 마음 깊은 곳에 묻으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예민해진 거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 24년이다. 24년. 이것이 시어머니의 첫 번째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77이 되시던 해봄, 폐렴으로 한 달 입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식사 챙기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약 챙기고, 병원 같은 병실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보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이런 며느리 있는 어르신은 진짜 복 받으셨다.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병원에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그 시골 땅 그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세금은 잘 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재산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매번 그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주차 며느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명의 그 통장, 비밀번호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제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물어오니 시어머니도 그래, 나중에 알려주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병실 옆 침대 어르신이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을 거셨습니다. 70살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옆 침대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님이 매번 시골 땅 얘기, 통장 얘기, 그것만 하시던데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르신 건강 얘기, 자식 얘기, 그런 거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 어르신, 죄송한데 며느님이 어르신 재산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매번 그 얘기만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떠올리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정말로 효부일까? 아니면 효부인 척하는 사람일까? 24년 만에 처음으로 떠오른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날 밤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 며느리는 24년을 한결같이 모셨다. 그럴 리 없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두 번째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한 가지를 모르셨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이 본 것이 거의 정확했다는 것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줄어들고 시어머니도 외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5년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짜증, 무표정한 표정, 한숨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은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작은 동서가 시어머니 댁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 나오던 작은 동서가 평일 오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침 시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동서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작은 동서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작은 동서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동서 사이 의리 때문에 못 드리던 말씀인데 어머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작은 동서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해봐라. 작은 동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정 자매 셋과 함께 쓰는 단톡방. 작은 동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단톡방의 내용을 작은 동서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자매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시골 땅명의 변경 언제쯤 가능할까? 어머님 건강이 슬슬 안 좋아지셔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그 한 줄에 숨이 막히셨습니다.
24년 모셨으니까 우리 거 맞지? 우리가 다 받아야지. 효부상까지 받았으니까 다른 동서들이 의심 안 할 거야. 다 우리한테 올 거야. 진짜 24년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도 끝이 보인다. 어머님 1억 5천 갚아주신 거, 그것도 우리한테 다 돌아올 거야.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진작 정리하셨어야 했는데, 시골 땅이 8억이래. 큰 집이 12억이래. 다 우리 거야. 동서들은 알게 뭐야. 24년 모신 게 누군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24년만 견뎌. 그러면 다 우리 거야. 작은 동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동서 사이 의리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큰형님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차마, 어머님 충격받으실까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화면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24년 동안 시어머니가 일기장에 적으셨던 모든 문장이 딸 하나 얻은 것 같다.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효부다. 그 모든 문장이 한 줄의 메시지로 부정되었습니다. 24년만 견뎌. 그러면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한참 후에 작은 동서에게 한 말. 보지 않은 걸로 하자. 너 마음은 알았다. 그런데 이건 보지 않은 걸로 하자. 작은 동서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작은 동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동서에게 한 말. 내가 진짜였구나. 24년 만에 처음 알았다. 작은 동서가 떠나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펴셨습니다. 24년 동안 며느리 칭찬으로 가득 찬 그 일기장.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새로운 일기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줄, 오늘 24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단톡방을 본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 며느리에게 평소처럼 대하셨습니다. 미소 짓고 며느리의 미역국을 맛있게 드시고 며느리의 인사에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자. 진짜 며느리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가짜 정보 흘리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식탁에서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시골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작은 아들네 형편이 좀 어렵더라. 시골 땅 일부를 작은 아들에게 나눠줄까 생각 중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신중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실 쪽을 들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큰아들에게 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시골 땅을 작은아들한테 준대. 작은아들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24년이나 모셨는데 이게 말이 돼? 큰아들의 목소리.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쩌겠어. 며느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가 24년이야. 1억 5천 갚아주신 거, 손주 봐주신 거, 다 어머님 책임이지. 그런데 시골 땅을 작은아들한테? 절대 안 돼. 큰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며느리의 목소리. 당신이 약하니까 어머님이 이러는 거야. 강하게 말해. 24년 동안 우리가 모신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시골 땅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아들네는 어머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만 24년을 모셨잖아요.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다시 생각해 보마.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마음의 마지막 한 가지를 확신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24년은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구나.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는 회수되지 않게 해야겠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큰아들 부부 모르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작은 동서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 앞에서 2시간 동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24년의 효부 이야기, 단톡방 캡처, 며느리의 본심,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도한 가짜 시험까지. 변호사가 한참을 듣다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길 원하세요?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땅, 8억짜리 그 땅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모두. 변호사가 놀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전부요? 자녀들에게 한 푼도 안 가게요? 전부요. 큰 며느리가 노리는 것이 그 시골 땅이라는 걸 24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안 가야 이 가족이 살아납니다. 큰 집은요? 큰 집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하겠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똑같이 셋으로. 단, 큰아들 부부가 끝까지 저를 모시는 경우 큰아들에게 약간의 추가 지분만 주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큰아들에게 10% 추가, 나머지는 셋이 균등. 변호사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 녹화입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며느리가 이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며 30분 동안 유언장을 직접 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보시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야,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24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나 너의 24년은 효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시골 땅은 너에게 갈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너를 거기서 멈추게 하는 사랑. 녹화가 끝나고 변호사가 그 영상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시면서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모르게 무언가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새 일기장에 적힌 한 문장. 오늘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결정했다. 24년 만에 처음.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 한 가지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시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여든이 되시던 해가을 가벼운 인지장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치매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곧 한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잘 됐다. 며느리가 나를 더 만만하게 볼 것이다. 본색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진단 후 며느리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님이 치매라 제가 더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늦게 드시면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약 좀 제때 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도움을 청하시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며느리가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헷갈리는 틈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 사인만 해주세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통장 자동이체 변경 서류예요.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시골 땅명의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그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골 땅, 그건 안 된다. 시어머니가 펜을 잡으셨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통장 자동이체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나는 사인 안 한다. 며느리가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져왔나 봐요. 며느리가 서류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일기장에 한 줄 더 적으셨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치매를 이용하려 했다. 시골 땅명의 변경 서류를 통장 자동이체라며 속였다.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일이 있고 한 달 후 며느리는 한 가지 더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흐려지신 어느 오후 시어머니께 차를 한 잔 드리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일로 만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디? 아, 누가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어머님이 변호사 만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작은 동서가 소개해준 변호사. 그것을 동네 사람이 알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변호사 만난 적 없다. 며느리가 한참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1가 되시던 해봄,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골반 골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동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한 달은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24년 며느리가 진짜 효부야. 그러나 그 효부의 가면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2달째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잠드신 사이 친구들과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이제 몇 달이나 더 사실까?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정도라는데 그것도 길어. 맞아. 빨리 가셔야 우리도 풀려. 24년이야. 24년. 너무 길었어. 시어머니가 어느 새벽 잠에서 깨어 그 통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4년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며느리한테.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을 잃으셨습니다. 24년 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따뜻한 말이 며느리에게는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침묵을 치매 증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침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절연의 신호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려지시는 와중에도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아들과 막내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것.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잠드신 듯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시고 작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아, 너 마음을 안다. 미안하다. 그동안 큰 며느리만 챙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데 시골 땅은 절대 너희들 차지가 안 된다.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땅 얘기는 왜 하세요? 그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되죠.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잘 들어. 변호사한테 가봐라. 변호사가 알려줄 것이다. 무슨 변호사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또렷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은 다 줬다. 더는 없다. 이 말씀을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밤 큰아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은 다 줬다. 더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큰아들이 멍하니 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지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머니도 모르실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무언가를 정리해 두셨다는 것을. 며느리가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드신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 주,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 막내딸 부부, 손주들, 시어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가끔 눈을 잠깐 뜨셨다가 다시 감으시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의 어느 오후,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거실에서 자녀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큰 며느리, 작은 아들, 그리고 의식 없는 시어머니,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작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네, 형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이 형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한번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런데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시골 땅, 명의 변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큰 며느리가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24년을 모셨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 쪽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아들이 형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셨고 임종이 며칠 안 남으셨고 그 머리맡에서 큰 며느리가 시골 땅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식이 흐려지셨던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말씀도 못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작은 아들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의식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며느리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24년, 그 시간이 너에게는 시골 땅 하나였구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거라. 이제 너의 24년을 끝내거라.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작은아들이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아들의 머리에 손을 한 번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다시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누우신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방에 안 들어가? 며느리가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큰아들이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흘, 작은아들 부부와 막내딸 부부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흘 동안 한 가지를 반복하셨습니다. 딸이 아니었구나. 딸이 아니었구나. 작은아들과 막내딸이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시어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내가 미안하다. 너희 둘한테 못해준 게 많구나. 막내딸이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아들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골 땅 얘기는 변호사가 나중에 알려줄 것이다. 변호사가. 작은아들이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5시, 40년 동안 식당 시장 가시던 그 시각, 시어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82, 장례식 사흘, 큰 며느리는 다시 효부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큰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24년 동안 어머님 모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큰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으셨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작은 동서가 막내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작은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49제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유언장이요? 저는 들은 적 없는데요. 작은아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2년 전에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연락이 올 거예요. 큰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49제 후 가족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막내딸 부부, 변호사가 유언장을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땅 1,500평, 시가 8억 원 상당, 본 토지는 시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자선단체 한 곳에 기부됩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이 정신이 흐려지셨을 때 누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무효예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명료하셨을 때 2년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또렷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며 30분 동안 유언장 내용을 직접 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보시며 하신 말씀, 내 며느리야,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24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나 너의 24년은 효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시골 땅은 너에게 갈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너를 거기서 멈추게 하는 사랑.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24년 동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산 거야? 큰 며느리가 큰아들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시아주버니 머리맡에서 시골 땅 얘기했다며. 그게 진짜야? 큰 며느리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게.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24년이 시골 땅 하나였다는 거지. 결국 변호사가 마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큰 집은 시가 12억 원 상당,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 단, 큰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셨으므로 큰아들에게 10% 추가 지분을 부여합니다. 큰 며느리가 그 말에 잠시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단,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추가 10% 지분은 자선단체로 귀속됩니다. 변호사가 작은아들 부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조항의 발동 여부는 어머님이 작은아들 부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톡방 캡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작은아들과 막내딸이 그 자리에 남아 처음으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이 한 시어머니의 25년이었습니다. 효부라 불렸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결정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효부라는 단어, 동네에서 효부라고 불리던 며느리가 가장 위험한 며느리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외부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효부상을 받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시골 땅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명의의 모든 것은 끝까지 당신 명의로 두십시오. 그것이 자식과 며느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옆에 효부라고 자랑하시는 며느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효부에게도 충분히 긴 시간이지만 가짜 효부에게는 시골 땅 하나를 기다리는 투자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며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효부인 며느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효부라는 외부 평가에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거우셨을 거 압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마음 한구석에 품으셨던 의심과 슬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감정을 옆에서 한 장의 그림이 가만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의심이 마음에 차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 이 채널의 그림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림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옆에서 있어줍니다. 노년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